자, 교재 25페이지부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판례는 이제 부작위범에 관련된 판례고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기존 알고 계신 내용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잖아요.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로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자기도 이제 가능한 경우를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을 하죠. 그럼 부진정 부작위범을 이제 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다. 자,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인데 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않고, 자, 행위는 부작위잖아요. 자, 근데 살인죄 조문은 자기범 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행위는 부작위인데 조문은 자기를 처벌하는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작위가 자기하고 다르다면 그러면 다른 걸 완전히 뭐죠? 다른 내용을 처벌하는 것은 정법정지 유추해서 금지 원칙 위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 부작위한 자기범, 부진정 부작위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자기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작위가 자기하고 같다면 뭐 자기범 정도로 처벌해도 이제 정법정지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이걸 이제 교수들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부작위 동가치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요.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보충하면 된다 그랬죠. 자, 부작위가 자기하고 동가치, 가치가 같아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부작위의 동가치성이에요. 자, 이 개념을 이 판례에서 표현만 바꿔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업무방해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고 자기로도 가능하니까 부진정 부작위범이에요. 자, 근데 이 부진정 부작위범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부작위를 자기와 동일시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동일시가 뭐죠? 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부작위가 자기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게 바로 부작위의 동가치성이에요. 그 부작위의 동가치성을 이제 표현만 바꿔서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사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의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공사를 완료했어요. 자,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자, 근데 갑이요, 공사 대금을 안 줘요. 자, 그래서 자, 그 토지에 쌓아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에 건축자재들이 쌓여 있어 갖고 그걸 치우지 않아서 자, 뒷사람이 다른 공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이제 검사는 업무방해죄다라고 기소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이제 업무를 방해한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 공사 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예요. 근데 그 부작위를 이제 업무방해죄, 자기범 조문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 자재를 치우지 않은 부작위를 자기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대부분 어떻게 봤냐? 그 공사 자재를 치우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사를 방해했다는 자기하고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럼 부작위가 자기하고 같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것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부작위가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부터 나오는 자, 위법성에 관련된 판례인데요. 이 판례들은 기존에 나왔던 판례나 뭐 학설을 그대로 그냥 반영한 내용이고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경찰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력으로 현행 범위를 연행하는 거예요. 그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제 실력으로 연행하는 거니까 불법 연행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적법한 공무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질문은 뭐냐면, 자,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려면 이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현재 부당한 침해를 가해오는 데 대해서 정당방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정 대 정의 관계, 상대방은 현재 부당한 침해를 범하는 부정, 정당방위를 하는 사람은 위법성 조각에서 적법. 자,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대방 행위가 현재 부당한 침해, 위법한 행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적법일 때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죠. 그게 바로 2번 질문이잖아요.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기출이 자주 되는 판례, 기억하신 판례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피고인과 자, 그 상대방이요. 자, 같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잖아요. 그래서 합동연설회장에서 자, 상대방이 지금 피고인의 아버지가 친일 경력이 있고 후보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 라면서 연설을 해요. 근데 이 피고인이 그걸 방해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상대방의 연설이 명예훼손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내용이 다 진실이고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연설이 위법성이 조각된 적법이잖아요. 그럼 정당이 못하는 거죠.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는다. 그 판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분도 쉬운 지분이죠. 자, 정당방위는 자, 21조 1항이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당방위는 자기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다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기의 법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 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존 판례하고 연결시켜 주면 되겠네요. 자, 기존에 자, 이런 판례 알고 계시죠? 지금 피고인과 피고인 아버지가 있는데 이 피고인 아버지가 상대방하고요 차량 통행 문제 때문에 시비가 생겼잖아요. 자, 근데 그 상대방이 자, 차에 시동이 걸려진 차를 갖고요 자기 아버지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차에 깔리면 자기 아버지가 다치거나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상대방의 머리털을 잡아 당겨 갖고 자, 이제 이 창틀에 몸이 끼면서 찰과상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에 상해를 가했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차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가하려고 하니까 자, 그걸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기 아버지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허용이 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잖아요. 그 판례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판례입니다. 간단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는 판례입니다. 자, 뭐 여러 번 나왔던 판례잖아요. 자, 지금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불법 체포예요. 자, 그러면 체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불법 체포하려는 거니까 현재 부당한 침해고요. 자, 그걸 정당방위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상해를 가해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판례죠. 그래서 뭐 이 판례는 뭐 수십 개의 판례가 있죠. 경찰관이 불법 체포하려고 하는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 불법 체포하려고 해서 거기에서 정당방위한 경우 다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지문입니다. 자, 지금 이 경찰관이 지금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 피고인이 경찰관 상해를 가했어요. 이게 정당방위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 자, 이것이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되면 상해죄가 되잖아요. 자, 근데 경찰관이 체포를 하기 위한 실력 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어요. 자, 근데 미란다 원칙을 이제 체포 당시에 고지하지 않고요.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는 거잖아요. 불법 체포잖아요. 그럼 그 경찰관들의 행위가 현재 부당한 침해고요. 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해도 자, 이것이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례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책임론에 관련해서 금지착오에 관련된 판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이 판례는 어려운 판례 아니고요.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가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피고인이 외국인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외국인이에요. 자, 근데 지금 그 학교에 교비회계 수입이 있는데 자, 그 교비회계 수입은 횡령죄한테 여러 번 공부했잖아요. 교비회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자금입니다. 자, 근데 그걸 교비회계 자금이 아닌 다른 곳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도를 그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된다. 뭐 횡령죄 가장 기본이잖아요. 자, 그래서 횡령죄가 기소가 된 겁니다. 자, 근데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자, 자기는 외국인이고 한국법을 잘 모르니까 나는 그것이 위법인 줄을 몰랐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무죄가 되고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처벌받는 거잖아요. 자,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려면 자, 지금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의 계기가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자, 조회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피고인이 지금 외국인으로서 한국법을 잘 모르면 자기가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지 그게 위법이 아닌지를 조회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문을 봐도 조회해서 결정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죠. 그냥 피고인이 섣불리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자, 그래서 거기 판결 요지에 보면 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이 그 착오를 회피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 자, 이것이 이제 확인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판례죠. 자,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미수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2019년도 전원합체 판결이고요. 지금 2019년도 3월 판례, 상반기 판례인데 경찰 채용시험 같은 경우 하반기 시험에 바로 출제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잘 보시고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뭐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 중간간자는 제가 있죠.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가늠하거나 추행하는 것이 바로 중간간자예요. 그럼 중간간자는 그 가늠하거나 추행하는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아예 중간간자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피고인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가늠을 하겠다면서 가늠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니까 중간간자의 객체가 될 수 없잖아요. 자, 근데 그 중간간자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중간간이 불가능한 대상인데 가능한 대상이라고 착각한 거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법원 어떻게 보냐? 일단 피고인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라는 걸 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가늠을 하겠다는 일단 고의는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간에 착수했잖아요. 자, 근데 대상이 중간간제 객체가 될 수 없는 대상이어서 중간간제가 불가능한 경우예요. 자, 그럼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거니까 불능미수나 불능범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근데 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반 인식한 사정을 놓고 또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위험성을 따져봤더니 대법원이 거의 위험성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 발생은 불가능한데 위험성 인정되니까 불능미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을 중간간제의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묘지 두 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간간의 고의는 자, 지금 지문에는 이제 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자가 빠졌네요. 중간간의 고의는 중간간제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자,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지금 중간간제를 범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간제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고의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 자,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 거기에 대한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자, 맞죠? 그래서 교재는 이제 중간간의 고의라고 돼 있으니까요. 자,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사례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피고인이 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요.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할 의사로 자, 중간간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가 가늠했는데 자, 문제는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간제 객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일단 중간간제의 결과 발생은 불가능하죠. 자, 근데 문제는 위험성 인정이 되냐는 거예요. 자,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하자고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자, 지금 중간간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죠. 자, 행위 당시에 인식하자고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위험성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 발생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 인정이 되니까 저희들은 이제 중간간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우리 채용시험, 승진시험에서 다 출제가 됐는데요. 자, 우리 뭐 승진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 요지 내부에서 지문들 하나하나 다 뽑아갖고요. 지문을 내기도 했고요. 우리 채용시험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29페이지 판례는 지금 보시는 요 지문만 보셔, OX 지문만 보셔서는 안 되고 이 판결 요지 전체를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밑줄 그어진 부분은 최소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이제 공범론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공범론 판례 중에서 30번 판례에서 첫 부분이에요. 1번 지문요. 자, 이거는 그냥 중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정보통신망법 49조에 규정된 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되는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다라고 할 때, 이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 누설 행위를 다 이제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 결국은 이제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됐다는 걸 알고서도, 자,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부정한 게 취득된 비밀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타인의 비밀의 누설이다라고 하는 것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문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중요 지문은 2번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문인데요. 자, 2번 지문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자, 이 부분이요. 자, 이거는 지금 1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요. 우리 채용이나 승진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공법론 기출 지문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예요. 자, 그럼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그걸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이 있고, 자, 그 공무원한테서 그 비밀을 누설 받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개념상 누설하는 사람과 누설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필요적 공범이죠. 자, 그 중에서 대항범이에요. 그죠? 누설하고 누설 받고요. 서로 이제 행위가 대항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마주보고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필요적 공범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문이잖아요. 자, 우리 필요적 공범에서 내부 참가자 사이, 대항범 내부 참가자 사이에서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따라서 그 누설 받은 사람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 입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례는 이제 이런 사례죠. 지금 상대방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데, 자,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사건을 수임했잖아요. 자, 근데 그 형사사건에 관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빨리 그 체포영장의 이제 대상자를 파악을 한 다음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상대방이요, 공무원에게, 법원 공무원에게 그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 명단을 누설해달라고 시켜요. 자, 그래서 법원 공무원이 누설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누설해준 법원 공무원은 처벌 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누설받은 상대방이잖아요. 자, 상대방은 그 누설해준 공무원에 대한 공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켰다고 하더라도, 교사했다고 하더라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문 자체도 승진, 채용, 간부 가리지 않고 나왔던 지문이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사례도 우리 이제 승진과 간부에서 나왔던 사례예요. 자, 그러면 이 논리가요,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다라고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죠. 자, 그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설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설하는 사람은 처벌 중에 있는데 누설 받는 사람은 처벌 중에 없잖아요. 그럼 누설 받은 사람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누설하는 사람과 누설 받은 사람 사이에서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논리가, 자, 그 법리가요, 정보통신망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내용을 여기다가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성에 비해서는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고요.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나와 있는 이제 판례입니다. 자,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내용인 판례인데요. 자, 이 판례는 시사성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박근혜 사태와 관련해서 그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 국정원장들이 이제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을 빼돌리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자, 거기에 관련된 판례들이기 때문에 시사성은 이제 좀 강한 내용이지만, 지금 판결 내용은요, 종전의 판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미 기존에 알고 계신 내용과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1번은 뭐냐면, 자, 이거잖아요. 자, 지금 공모는 같이 했는데 실행위원을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보를 처벌할 수 있냐? 공모만 같이 하고 그 실행인을 분담하지 않아도 이제 공동정보를 처벌할 수 있냐? 자, 이것이 바로 공모 공동정보를 처벌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자, 통설은 이제 공모 공동정보 이론을 부정하지만 대법원은 공모만 같이 하면 실행인을 분담하지 않아도 같이 공동정보를 처벌할 수 있다. 공모 공동정보 이론을 인정해요. 대신에 조건 하나 달죠. 공모 공동정보도 공동정범이니까 이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요, 기능적 행위지배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자,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 공동정범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단순 공모자에 그치면 그때는 공모 공동정보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진 시험에서 답집으로 나왔죠. 자, 어떤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이 그냥 단순 공모자, 단순 참가자인 경우에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공모 공동정보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례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 질문 2번 질문입니다. 자, 2번 질문은 자, 우리 쌍용 자동차 불법 파업 사건에서 판시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지문이요, 상당히 긴 지문입니다. 굉장히 긴 지문인데요. 이제 우리 채용시험에서, 경찰 채용시험에서는 이 지문이 그대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미 기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된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만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용 자동차 불법 파업 사건에서 이제 판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쌍용 자동차가 이제 중국 회사로 넘어갈 때요. 자, 이제 노조는 거기 반대해서 이제 공장을 점거하면서 불법 파업을 했어요. 자, 이 파업하는 과정에서요. 자, 이제 불법 파업만 한 게 아니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 측 직원들과 충돌이 생기면서 폭행도 가했고요. 그 다음에 공장 기물들 같은 거 부수면서 손괴도 발생한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파업이 다 진압되고 나서, 자, 검사는요, 어떻게 기소했느냐. 자, 노조 지도부를 이 전체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이다 라고 기소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 주장은 뭐냐. 대법원에서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자, 문제는 노조 지도부는 불법 파업만 하자고 했지, 공모했지, 폭행이나 손괴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고 한 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모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불법 파업하다 보면 폭행이나 손괴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파업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 파업을 했다가 이 폭행이나 손괴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니들이 직접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그 불법 파업하자고 할 때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 안에 다 들어있었으니까 이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여지를 이렇게 길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그냥은 절대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읽으면서 같이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자, 여기 이제 불법 파업하는 도중에라고 읽으면 되죠. 불법 파업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 이제 폭행이나 손괴 같은 거죠. 이 폭행이나 손괴 같은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자, 이 폭행이나 손괴 같은 것들이 다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폭행이나 손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다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요, 불법 파업, 폭행, 손괴 이 전체에 대해서 암묵적인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불법 파업만 공동정범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 지문은 기출되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그 기출 지문하고 연결시켜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설명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판례예요. 자, 그 다음 3번 지문이죠. 자, 앞에 부분은 뭐 엄청나게 여러 번 나왔잖아요. 자, 비록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자, 우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공공가공행사, 공모, 의사연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 명이 같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범인 전원이 같은 장소, 같은 일시에 모여서 같이 모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자,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갑이 을에게 같이 하자고 연락하고, 을이 병에게 같이 하자고 연락하고, 병이 정에게 같이 하자고 연락하고, 그러면 갑부터 전까지 다 범인을 같이 하자는 의사연락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것도 공동정범이 되잖아요. 자, 그걸 순차적 공동정범이라고 하고, 뭐 판례표는 릴레이식으로도 가능하다. 자, 이 얘기죠. 범인 전원이 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모의하는 걸, 그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라는데, 그게 필요 없고요. 순차적인, 암묵적인 공모가 이루어져도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나왔던 판례고요. 자, 문제는 뒷부분인데, 이건 형사소송법하고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사, 공모관계라고 하는 것은 범죄 성립 요건이니까, 당연히 검사가 소송 과정에서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공모관계 인정하기 위해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돼요. 자, 문제는 공동가공의 의사. 자, 뭐죠? 주관적인 요건이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입증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피고인들이 그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고의에 관련된 판례 여기다 바로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자, 고의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직접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피고인이 그 고의를 부정할 때는 간접 사실을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 똑같은 논리죠. 자, 이 공동가공의 의사라고 하는 것도 사람 마음속에 있는 내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 마음을 직접 입증할 수는 없으니까 간접 사실을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보시는 지금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이 기존의 내용과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반복된 판례에 불과하니까요. 간단히 보시면 되고, 사례입니다. 사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성도 별로 이렇게 높은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사례는 여러분들이 교재 읽으실 때 그냥 한 번 정도 읽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시는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공범과 신분에 관련된 판례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존을 알고 계신 판례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기존을 알고 계신 내용, 자, 우리 공범과 신분에서 소극적 신분에 관한 판례 이제 중에 하나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피고인이 의사예요. 의료인입니다. 자, 근데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사 자격증도 없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무면허로 행위잖아요. 근데 의사가 같이 해요. 그럼 의사라는 신분이 있어도 의사 아닌 사람이 무면허로 행위를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게 돼? 공동정범이 성립하잖아요. 자, 시키면 교사범이 성립하고 도와주면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15년도 승진시험부터 시작해서 17년도 채용시험도 나왔고 여러 번 나왔던 판례잖아요.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피고인이 의료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합니다.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해요. 의료법 위반죄잖아요. 근데 의료인인 피고인이 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같이 한 거예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거죠. 간단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의료인이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제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 위반죄인데요. 자, 거기 공모에서 가공해요. 공모에서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나온 판례입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판례는 죄수론 판례인데, 자, 이 첫 번째 죄수론 판례는 자, 17년도에 우리 채용시험에 나왔고, 판례가 나왔고요. 17년도에 판례가 나왔고, 18년도 우리 채용시험에 바로 나온 판례입니다. 자, 제 설명 들어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한 번만 이해하고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자, 근데 뭐 당선되면 당연하고요. 낙선돼도 일정 수 이상의 득표만 하면, 자, 우리 선거공영제라고 해서 이제 이 선거 비용을요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다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자, 일정한 수 이상의 득표를 했어요. 자, 그럼 선거 비용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선거 비용을 받기 위해서 선거 비용 보전 청구서라는 걸 냅니다. 근데 피고인이 그 선거 비용을 받기 위해서 선거 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해서 선거 비용을 이제 국가로부터 받아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거 비용 보전 청구서에 항목 여러 개를 거짓말로 이제 적어서요 국가로 속여서 돈을 다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목이 여러 가지니까
자, 사기죄는 여러 개냐, 아니면 사기죄는 하나냐. 자,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비용보전청구서 한 장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항목이 여러 가지예요. 뭐 항목이 여러 가지여도 그 돈은 다 누가 주는 거죠?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항목이 여러 가지여도 피고인 행위는 선거비용보전청구서 한 장 내면서 기망한 거, 행위 하나잖아요. 자, 그 돈들도 다 뭐죠? 국가로부터 받아내는 거니까 피해자도 하나예요. 그러면 행위도 하나, 피해자도 하나. 자, 그러니까 사기죄는 뭐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항목마다 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사기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지문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 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해서, 자, 피해자도 하나예요.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서 이를 편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제 사기죄는 일죄죠. 하나만 성립하고요.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서 별개의 사기죄 성립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보시는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는 판례는 2017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이것은 올해 2020년도 1차 채용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출제될 때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이제 여기처럼 죄수론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출제가 되면서 그 범죄단체 조직죄의 지문으로 출제됐고, 이 답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 범죄단체 조직을 만들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듭니다. 자, 그 만들어진 조직을 이용해서, 자, 그 조직을 동원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보이스피싱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를 만들어서 사기친 것, 묶어서 하나의 사기죄냐? 그렇지 않죠. 자, 그 범죄단체를 만드는 거,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한 단체를 만드는 거죠. 범죄단체 조직죄는 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기를 친 건 또 사기죄잖아요. 그럼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회적 법이, 사기죄는 개인적 법이, 피해법이 또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행위도 범죄단체를 만드는 것과 그 만들어진 단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 완전히 별개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그냥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범죄단체 조직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원래 채용시험에서는 이때는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냥 사기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해서 틀린 지문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은, 자, 첫 번째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은 뭐 간단한 지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이 피고인 갑이 을한테 사기를 쳐요. 근데 이 갑이 직접 을을 속여서 을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 직접 전범이 되잖아요. 자, 근데 갑이 을한테 직접 속여서 사기를 친 게 아니고요. 갑이 병이죠. 병을 이용해서 이제 을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인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니까 사기죄 간접 정범이 되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 그러면 그 경우에요. 자, 갑이 병을 이용해서 을한테 사기를 치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을에 대한 사기죄하고 또 그 도구로 이용당한 병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느냐. 자, 그걸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사기죄는 하나죠. 왜냐하면 갑은 을한테 사기친 거예요. 병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을 뿐이잖아요. 그럼 그 병은 피해자예요. 그냥 이용만 당한 거예요. 그냥 그 사기죄의 간접적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하지 병이 피해를 본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용당한 도구에 대해서 별도의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게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해서, 자,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즉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직접 사기를 친 게 아니고요. 그 타인을 도구로 이용해서 간접적 범행 형태로 사기 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죠. 자, 그 도구로 이용된 타인은 그냥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지 뭐 피해를 본 건 없으니까요.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해서 별도의 사기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지문하고요. 그 밑에 이제 판례들 34페이지 하단 판례들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들이고요. 자, 정리만 잘 해두시면 내용은 쉽고요. 정리가 안 되면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자, 저하고 같이 이제 정리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범인이에요. 자,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낚아서요. 자, 그 피해자들이 이제 이 피고인한테 낚여갖고요.
자,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이제 돈을 입금시킨 거예요. 자, 근데 이 범인이 그 돈을 찾은 겁니다. 자, 그럼 보이스피싱의 범인이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 현금 인출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냥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피해자는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간단하죠. 자, 이미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성립했고, 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돈 찾은 것이, 자, 피해 법익이 다른가요? 똑같죠. 어차피 보이스피싱 당할 때도 피해자는 그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고, 돈을 찾아도 그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피해 법익이 동일하잖아요. 그 다음에요, 피해자는 이 피고인한테 낚여서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그 돈을 다 낚여서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현금을 인출한다고 해서 낚인 피해자한테 무슨 별도의 법익 침해가 발생하는 게 있나요? 없죠. 이미 보이스피싱 당할 때 그 돈 다 낚여서 뺏긴 거잖아요.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범인이 찾는다고 해서 그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더 보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죠. 자, 그래서 별도의 이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위에 2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7년도에 판례가 나와서 이것도 18년도 채용 시험에 바로 나온 판례입니다. 자, 보이스피싱의 범인이죠. 범인이 자, 피해자를 기망해서 피해자 자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미시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죄는 성립한 거고요. 자, 문제는 그 사기 이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을 인출한 거예요. 찾은 겁니다. 자, 이것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해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았고요. 그 현금 인출은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예요. 자, 그럼 34페이지 하단판으로 가시면 자, 어떤 내용이냐? 자, 1번 질문은 뭐냐면, 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입니다. 공범. 자, 근데 자, 그 입금된 돈을 찾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논리가 똑같죠. 자, 보이스피싱의 공범도 어쨌든 공범이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자, 그럼 이 현금 인출한 것은 불가분적 사후행위로 흡수되고 피해자는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지금 보시는 이제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뭐냐면, 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아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처벌은 안 받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피고인한테 계좌를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보이스피싱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빌려줬다면 뭐 당연히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거 아니죠? 근데 그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건 계좌를 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닌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보이스피싱을 해서 자기 계좌에 돈이 이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이 된 거예요. 근데 피고인이 이제 은행에 가서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돈이 왕창 들어있는 거죠. 현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찾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얘기가 다르죠. 자, 지금 앞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니니까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처벌을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가 아니니까요. 이 현금 인출을 흡수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현금 인출은 별도로 성립해요. 피해자가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논리는, 자, 우리 횡령죄에서 가장 기본 판례죠. 자, 어떤 사람이 자기 계좌에 다른 사람한테 낚여서 돈을 입금시켰거나 착오로 돈을 입금시켰잖아요. 자, 근데 그 돈을 함부로 찾았으면 횡령죄가 된다라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는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횡령죄는 되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돈은요 범인 돈이 아니죠. 자, 피해자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찾았을 때는 피해자가 횡령죄가 되는 거지, 예, 범인에 대한 횡령죄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보이스피싱의 범인이든 공범이든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은 사람이죠. 보이스피싱 관련된 처벌을 받은 사람이 현금 인출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별도로 성립하지 않아요. 불가벌적 사후행위예요. 자, 근데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아닌 사람이요,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을 안 받은 사람이 자, 그 돈을 찾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고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관련해서는. 자, 그 다음에 범인에 대한 횡령죄 안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1번 지금 보시면요. 자, 지금 계좌 명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에다가 자, 지금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요, 돈을 송금 이체를 했어요. 자, 근데 그 계좌 명인이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현금을 인출하면 자,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2번 지문에서 그것이 범인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범인에 대한 횡령죄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기존의 판례하고 지금 연결되는 판례를 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 개념만 잘 잡고요. 정리만 하시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36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2019년도 작년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내용은 별로 어렵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기출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판례니까 이제 설명만 잘 드시고 지문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 그 후에 별개의 후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행 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했었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 범죄하고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 범죄 사이에 자, 3조 후단 경합범이요,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됐는데 자, 대법원은 지금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했느냐 확정 후에 범했느냐 상관없이요. 자,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 범죄하고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 범죄 사이에서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후행 범죄가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 난 후에 발생한 후행 범죄잖아요. 그럼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죄야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데 확정 판결 후에 범한 죄니까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심 대상 판결에 재심이 확정됐느냐 확정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후적 경합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면 이건 형평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죄자는 상관없이 자, 이건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상단까지 이제 교재에 써 있는 내용을 다 읽으시면 좋은데 거기까지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지금 그 3번 이제 부분에 보시면 판결 3번 내용에 보시면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이제 거기 여기 지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뒤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왜 이제 사후적 경합범을 보지 않느냐는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판결 요지 중에서 3번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상단 판례입니다. 자, 이제 형벌론에 관한 지문인데요. 자, 이 지문은 최신 판례이긴 하지만 또 역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신 판례하고 연결만 시켜드리면 되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판례를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하시고 거기 내용을 여기다 연결만 시키면 돼요.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갑이 을이라는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잖아요. 근데 을이 그걸 갑에게 돌려준 경우에요. 자, 그럼 몰수 추징을 증례자인 갑한테 할 거냐, 수뢰자인 을한테 할 거냐. 자, 그 문제잖아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여러분들. 자, 을이 그 돈을 받아서 그대로 돌려줍니다. 을이 이익을 전혀 항주하지 않고 돌려줬기 때문에 자, 증례자로부터 몰수 추징해야 되죠. 갑으로부터. 자, 근데 을이 그 돈을 받아서
예금을 했다가 돌려주거나 소비를 한 후에 돌려줘요. 그러면 을이 예금을 하거나 소비를 할 때 금이 그 이익을 다 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돌려줘도 수뢰자로부터 몰수증합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그대로 돌려주면 증례자로부터, 소비하고 돌려줬거나 예금하고 돌려주면 수뢰자로부터 몰수증해야 된다. 자, 이 원리입니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배임 수재하고 배임 증제죄. 자, 그럼 배임 증제자가 배임 수재자한테요. 증제자가 수재자한테 돈을 줬는데 수재자가 그걸 증제자한테 돌려준 경우에요. 똑같은 논리겠죠. 자, 그대로 돌려주면 누구한테? 증제자로부터 몰수증하고, 소비하고 돌려줬거나 예금하고 돌려주면 수재자로부터 몰수증하면 되잖아요. 조금 얘기죠. 자, 배임 수재죄에서 자, 수재자가 증제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제자에게 반환한 경우에요. 자, 어떻게 반환했다고? 그대로 반환한 경우. 자, 그럼 누구로부터요? 증제자로부터 몰수증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뇌물죄 판례하고 똑같은 논리니까요. 연결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하단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뭐 가장 기본 판례 쉬운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지금 형법 264조에서 이제 상습 특수상해죄를 이제 범하면, 자, 그때는 이제 우리 특수상해죄보다가 형을 이제 상습범이니까요. 자, 2분의 1 가중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누범은, 자, 전문에요. 35조 2항에서 장기의 2배를 가중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단기는 그대로 두고 장기만 2배로 가중해요. 자, 근데 상습범은 그 형 전체를 2분의 1 가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기와 단기를 둘 다 가중하는 거예요. 2분의 1 가중하는 겁니다. 자, 그 개념만 잡히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자, 단기가 지금 1년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1년 이상을 2분의 1 가중하면 어떻게 되죠? 1년 6개월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장기는 10년이에요. 자, 그럼 10년에 대해서 2분의 1 가중하면 1.5배로 가중하면 어떻게 되죠? 15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년 이상 10년 이하가, 자, 형기의 전체요. 장기, 단기를 전부 다 가중하니까, 자, 단기는 1년 6개월 이상, 장기는 15년 이하로 둘 다 가중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개념입니다. 자,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이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는 역시 2019년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요거는 내용도 제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도 딱 석줄로 깔끔하게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지문입니다. 자,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쉽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잖아요. 자, 지금 피고인이 A죄, B죄를 실체적 경합법으로 범했어요. 자, 근데 같이 재판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병합심리에서 같이 재판하잖아요. 그죠? 그걸 동시적 경합법. 자, 근데 A와 B, A죄, B죄 두 개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는데, 자, B죄가 먼저 금고사상이 확정되면 A죄를 B죄하고 같이 재판할 수 없으니까 따로 재판해야 되잖아요. 자, 이걸 사후적 경합법. 자, 판례는 30조 후단 경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30조 후단 경합법, 사후적 경합법은 원래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는데 그걸 따로 재판하는 거니까 동시에 판결할 경우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임의적 감면을 하라고 39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문제는 이 사후적 경합법에 대해서 자, 임의적 감면 39조 1항에 따라서 판사가 형을 감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형을 감경할 때는 우리 형법에서 뭐라고 됐냐? 형의 2분의 1로 줄여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후적 경합법에 대해서 형을 감경할 때도 2분의 1로만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더 줄일 수 있냐? 그 2분의 1보다 더 낮춰서 2분의 1 미만으로 낮춰줄 수 있냐? 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우리 39조 1항도 법률이고 그 조문에 따라서 감경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법률상 감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형법에서 법률상 감경할 때는 형의 2분의 1로 줄여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후적 경합법에서 형을 감경할 때도 2분의 1 미만으로 2분의 1보다 더 줄여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자, 그럼 지문 보겠습니다. 자,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된 형법 3조 후단 경합법에 대해서 형법 39조 1항 후문에 따라서 즉 임의적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형을 감경할 때
형법 55조 1항요. 이게 뭐냐면 형을 이제 감경할 때는 2분의 1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5조 1항입니다. 자, 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2분의 1보다 더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지문이에요. 자, 틀린 지문이죠. 자, 우리 형법 39조 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도 형법 55조 1항요. 법률상 감경할 때는 형을 2분의 1로 줄여라라고 하는 그 2분의 1로만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문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유기징역의 경우에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2분의 1보다 더 줄여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총론 마지막 판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2017년도에 나온 판례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죠. 자, 지금 자, 피고인이 앞에 이제 A죄를 범했고요. 자, 이것이 이제 금고 이상의 전과죠. 자, 금고 이상이 확정된 거예요. 자,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내에 자, 이 비죄를 범하잖아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누범이 되는 거죠. 자, 누범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자, 뭐죠? 앞에 일단 금고 이상의 전과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자, 후행 범죄를 범한 것이, 재범을 범한 것이 누범 기간 안에 죄를 범해야 돼요. 자,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피고인이 A죄로 금고 이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집행이 종료되고 면제된 날부터 3년 내에 죄를 범했어요. 자, 문제는 이 A죄에 대해서 재심이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형소법을 배운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재심이 확정되게 되면 원판결은 어떻게 돼요?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이 A죄의 전과는 없어진 거죠. 자, 그럼 전과가 없어졌다면 뒤에 거는 누범이 아니게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돼서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한 후에 재심 판결을 선고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재심 판결이 확정돼 버릴 때 종전의 확정 판결, 이건 뭐죠? 효력을 상실해 버려요. 이 전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사례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폭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판결이 확정됐어요. 자, 앞에 이제 징역 경과가 있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상해죄를 범한 거예요. 자, 문제는 그 앞에요, 폭처법 위반죄에 대해서 지금 재심 판결이 확정됐던 거죠. 그러면 앞에 있었던 전과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면서 전과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3년 내에 죄를 범한 이 상해죄, 이 비죄는요, 누범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누범이 아니다. 이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총론에 관련된 판례는 다 설명해 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우리 강론 판례들 보겠습니다.